예를 들면 똑같은 대사를 넣고 한 7, 8가지의 상황을 예상하고 가는 거예요. 감독이 어떤 상황을 요구할지 모르니까. 근데 물론 감독님의 디렉팅이 내가 예상했던 7, 8가지의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7, 8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 대사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님이 어떤 디렉팅을 줬을 때 큰 차질 없이 거기에 적응할 수가 있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오늘 이제 공연이라고 하니까 나는 대사를 외우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공연 시작 전에 어떻게든 대사를 외우려고 로비에서 연습하고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하고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하는데 시간이 임박해. 공연이 시작이야. 대사 다 외워지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헉! 하고 놀라서 이제 잠에서 깨죠. 등에선 식은땀이 나고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아직 꿈이었구나. 아씨.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18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 무대 공포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대 공포증이란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죠? 네, 무대 공포증 혹은 대인 공포, 카메라 공포, 사실 이제 공포가 있죠.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공연을 하는 사람들, 배우나 성악가나 가수나 아니면 연주자들 아니면 무용수, 이렇게 무대에서 뭔가 공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증, 강박관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연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수백 수천 명의 시선이 무대에 집중된 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 무대에서 춤을 춘다,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 그런 경우 그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숨을 공간이 없어요. 관객들의 시선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완전히 내가 벌거벗은 느낌? 그래서 무대에 선다라고 하는 건 관객들의 그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자신감, 존재감 이런 게 이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배우나 무용수나 가수나 성악가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트레이닝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무대에서 뭔가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는 배우나 무용수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관객들은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넘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가수나 무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무대 공포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배우의 입장에서 느끼는 무대 공포증은 뭐냐면 제일 큰 게 대사 틀릴까봐, 대사를 까먹거나 아니면 다른 배우와 어떤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런 순간들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들 같은 경우는 공연이 다가오면 악몽을 꿔요. 어떤 악몽을 꾸냐면 아직 공연이 10일? 아니면 2주 이렇게 남았는데 오늘이 공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잠자기 전에 내 머릿속에 생각에는 공연이 10일, 2주 혹은 3주 이렇게 남았었는데 꿈속에서의 나는 오늘 갑자기 공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연습을 했는데 지금 공연이야. 네? 아니 아직 공연 좀 남았잖아. 아니야,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네가 착각을 했던 거야. 근데 그 꿈속에서의 나는 대사가 완전히 숙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숙지가 되긴 했는데 그 대사가 완벽하게 아직 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누군가가 오늘 이제 공연이라고 하니까 나는 대사를 외우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연 시작 전에 어떻게든 대사를 외우려고 로비에서 연습하고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하고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하는데 시간이 임박해. 공연이 시작이야. 대사가 다 외워지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헉! 하고 놀라서 이제 잠에서 깨죠. 등에선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선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아직 꿈이었구나. 미치겠네 하고 이제 자요. 근데 이제 잠이 달아나면 그 잠이 달아난 상태에서 대본을 갖다가 놓고 빨리 외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달력 다시 한번 보고 공연이 아직 좀 시간이 남았었구나, 그렇게 스스로 이제 위로하고. 이게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대 공포증이 꿈속에서까지 나의 잠재의식까지 침범을 해갖고 그런 공포를 자꾸 이제 시각화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비단 공연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공연이 없을 때도 내가 공연 준비 중이 아닌데 어느 날 꿈에서 그런 악몽을 꿔요. 대사를 까먹는 꿈을 꾼다든가, 연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바로 공연을 해야 된다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들은 그런 무대 공포증을 항상 안고 살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대학 교수가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은 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때 어떤 노력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 배우의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는 건 비단 배우 한두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배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도 배우의 무대 공포증에 대한 논문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심리적인 측면, 거기에 집중을 해갖고 그를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쓰는데,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저의 경우는 제가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택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연습을 죽어라고 합니다. 죽어라고. 근데 무턱대고 연습을 죽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의 경우는 저랑 같이 연습하는 팀들 중에 쟤는 연기를 되게 잘하고 연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연습도 많이 해. 그리고 항상 연기를 할 때 여유가 있어. 그러면 그 친구를 이제 경쟁 상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연습이 끝나고 1시간 반을 연습하고 하면 저는 2시간 반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연습을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하면 저는 2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친구가 2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한다, 그럼 저는 3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끝나고 3시간을 연습한다. 그럼 저는 무조건 그 친구보다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를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거냐면 내가 배우로서 살아남으려면 언제 어느 팀에 속하든 그 팀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성실해야 되고 이들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쟁은 쟤를 갖다 누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이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경쟁.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3시간 연습하면 30분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친구보다 한 30분을 더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이제 자극을 주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식의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저를 믿지를 못해요. 항상 실수할 것 같고 항상 대사를 까먹을 것 같고 항상 뭐가 잘못할 것 같고 이런 공포가 있거든요. 제가 저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타인의 어떤 기준점을 두고 저 친구는 대사를 절대 까먹지 않을 것 같아. 저 친구는 절대로 실수할 것 같지 않아.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두고 그 친구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러면 공연 들어가기 전에 계속 떨리잖아요. 계속 이제 공포가 있단 말이죠. 첫날 첫 관객을 만날 때 그런 공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심리적인 컨트롤을 하냐면 제가 저를 믿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니까 저 친구를 이렇게 보면은 저 친구는 지금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대사를 중얼중얼 하면서 무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친구는 크게 실수할 것 같지 않아. 근데 저 친구는 하루에 3시간씩 개인 연습을 했지만 난 5시간씩을 했어. 고로 저 친구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나는 저 친구에 비해서 2시간을 더 했었기 때문에 나는 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저 친구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대사를 까먹은 적이 없고 항상 여유롭게 연기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 친구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안 까먹을 확률이 많아. 고로 나는 나를 믿고 들어가도 돼. 좀 이제 얄팍하긴 하지만 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를 하고 저는 무대에 올라갑니다. 즉 무대 공포라고 하는 건 항상 대사를 까먹을지 모르고 내가 공연을 망칠지도 모른다, 관객들 앞에서 실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로부터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로부터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마련을 해둬야 되는 거죠. 고로 나는 나를 믿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이번 공연을 위해서 준비했던 어떤 연습의 량, 그리고 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해왔고 공부했던 그 연습의 량, 그걸 믿는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배우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신감인데,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자체에 믿으신 자를 써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배우가 자기 자신을 믿으려면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로 기준으로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만심이 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만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없는데 자기를 과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만심이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항상 무대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을 믿을 수 있는 실체는 없는데 허상을 믿고 뚱그름 잡듯이 이제 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저한테 이제 질문했던 그 교수한테, 저는 사실 이제 무대 공포증에 대한 논문도 보고 이제 책도 보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갖다 믿기보다는 저는 저 자신을 믿기 위해서 제가 행한 연습의 량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연기를 잘하는 어떤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연습을 하는 것보다 뭐 1시간을 더 하든 2시간을 더 하든 매 순간 그렇게 더 연습을 많이 하면 저를 믿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니까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로 저 스스로를 다독이고 심리적인 위안을 감고 무대에 들어가죠. 그래서 저를 믿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무대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연습 방법이 뭐냐면, 제가 대사를 까먹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가 항상 있으니까 배우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 같은 거예요. 제가 공연을 하든 아니면 뭐 영화 촬영 현장을 가든 저한테 주어진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사가 이제 바로바로 외워지지 않으면 저는 산을 타거나 그럴 때 그 대사를 계속 뇌까립니다. 산에 올라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뭐 숨도 차고 다리에 힘도 들어가고 막 지치죠. 근데 그 숨을 헐떡이는 와중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대사가 있으면 갖다 중얼중얼 계속 붙이는 거예요. 너야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분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요 주먹만한 것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붙이는 거예요. 너야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분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 너야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분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이걸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 힘든 와중에 그 대사 붙이는 작업을 하냐면, 무대에 선다라고 하는 건 뭐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엄청난 긴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산을 타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그런 대사를 갖다 뇌까리면 내가 머릿속으로는 대사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공연을 하다 보면 대사를 하는 와중에 머리가 화이트가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대사를 하고 있는데 이 대사가 끝나기 전에 다음 대사가 내 머릿속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순간이 있어요. 화이트,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들. 근데 그게 무대에서 느끼기에는 뭐 내 느낌에는 한 2초 3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0.1초 0.5초 아주 짧은 순간인데 무대에서 느껴지는 그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근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는데 저는 대사를 기계적으로 입에 배게끔 해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야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대사를 할 때 순간 머리가 하얘져갖고 뒷대사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입에다 막 이렇게 붙여놓으면 너야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이 말이 튀어나와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너야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하는 순간에 화이트가 됐었는데 그 화이트가 된 순간에 나도 모르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분이라는 대사가 나왔기 때문에 내 몸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분은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뒷대사는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죠. 뒷대사가 따라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뒷대사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분명히 너야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하고 뒷대사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너야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첫 아이를 하고 나오니까 첫 아이를 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뒷대사가 저절로 기억이 난다는 거죠. 너야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안정화가 되죠. 왜요? 그 다음부터는 대사가 이제 쭉 이렇게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하는 걸 알거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대사가 몸에 배게끔 해 있지 않으면 너야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하고 화이트가 되면 멈추겠죠. 그럼 이 화이트가 된 상태에서는 그 대사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막연한 거죠. 그래서 어떤 배우들은 그 다음 대사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아예 뒷대사를 하기도 하고 너야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했다가 아예 몇 문장 뒤에 있는 대사를 하기도 해요. 그럼 상대 배우가 이 배우가 그 대사를 까먹은 걸 알고 알아서 그 다음 대사를 받아쳐요. 그러면 그 다음 대사를 받아치면 이 친구는 이제 그 다음 대사가 기억이 나니까 또 이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관객들이 이 배우의 실수를 눈치챌까 말까 이게 문제가 될 뿐 어쨌든 그렇게라도 기억이 나서 다음 장면으로 진행되면 이제 다행인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실수가 벌어지면 관객들이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배우한테는 가장 쪽팔리는 거고 가장 치욕적인 거고 가장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리기가 싫어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뭐 팔굽혀펴기라면서 대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몸에 아예 세포적으로 붙게끔 제가 연습은 습관을 연마하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 근육의 사용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기억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대에 올라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어쨌든 사람마다 그런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저의 경우는 연습, 무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편이다. 저는 그래서 공연 전에도 분장실에서 대본을 한번 보고 무대를 밟으면서 대사를 갖다 빠르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원래 템포에 맞게끔 대사를 한번 하고 그래서 공연 전에 항상 대사를 3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고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전 좀 심리적인 안정이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공연 직전까지 게임을 해요. 그럼 저는 야 공연 직전에 집중해야지 왜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친구는 그게 자기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무대에 올라갈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가 자꾸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예 게임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딱 무대에 올라가면 그동안 연습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큰 긴장 없이 그 다음 대사들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방법으로 올라가는 걸 제가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을 권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을 통해서 그런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길 바라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제자들한테도 항상 그런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려면 너희들이 무한 반복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자다가도 누군가가 앞에 대사를 치면 나도 모르게 그 뒤에 대사가 튀어나올 정도 그 정도로 몸에 익어야지 네가 무대에 설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저는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권유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카메라 연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들은 대사를 너무 많이 연습을 하면 현장에 가서 감독님의 디렉팅을 즉흥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카메라 앞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정말로 고도로 훈련된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배우들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똑같은 대사를 넣고 한 7, 8가지의 상황을 예상하고 가는 거예요. 감독이 어떤 상황을 요구할지 모르니까. 근데 물론 감독님의 디렉팅이 내가 예상했던 7, 8가지의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7, 8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 대사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님이 어떤 디렉팅을 줬을 때 내가 큰 차질 없이 거기에 적응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이 대사를 갖고 A나 B를 연습을 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C나 D나 E를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즉흥 연기를 할 때 즉흥 연기는 정말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연습하지 말고 그냥 와.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와서 수업 시간 때 그 연기를 발표해. 그게 즉흥 연기야. 근데 미리 즉흥 연기를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해오면 그건 기계적인 연기가 되기 때문에 즉흥 연기가 되지 않아.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배우의 즉흥 연기는 훈련된 즉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해봄으로써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케이스, 상황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대사를 써놓고 외워서 하면 이건 즉흥 연기가 아니고 어떤 흐름들만 놓고 내가 그 흐름에 맞게끔 상대방과 계속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즉흥 연기죠. 근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로 즉흥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얼어버린다고요. 배우가 얼어버립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즉흥 연기를 발표하는 순간에 내가 저번에 생각해둔 거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의 영역이 묶여 있으면 즉흥 연기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살아있는 연기, 반응하는 연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즉흥 연기를 한다고 하는 것도 뭔가 훈련된 즉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카메라 연기를 준비해 갈 때도 똑같은 대사를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다양하게 연습을 해갖고 어떤 걸 요구해도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공포증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연습을 함으로써 그 중에 최선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내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감독님이나 아니면 연출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공포증이 극복이 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무대 공포증은 왜 생기는가, 카메라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다뤄봤는데요. 결국은 배우가 무수히 많은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죠. 네,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승전 연습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배우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연습 말고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길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